근데 아무래도 좀 어떤 기술적 한계 이런 게 있었는지 좀 벽이 두껍고 창이 작아서 실내가 굉장히 어두웠대요. 예. 뭐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유럽 성당들 있잖아요. 고딕이나 로마네크식의 그런 좀 안정감은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외부에서 본 아현성당의 모습이고요. 이 아현성당이라는 건 이제 뭐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로마네크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죠. 예. 도판 105번, 106번은 역시 둘 다 같은 주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 마태를 그린 거죠. 역시 복음서의 장식 페이지입니다. 마태는 서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글도 모르는 세리였는데 은총을 받고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는 그런 기적의 성인입니다. 자, 이 두 그림은 곰브리치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아마 로마 쪽에서 넘어온 어떤 도판을 보고 같은 도판을 보고 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일단 비슷한 점이 많죠. 입고 있는 옷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받치고 있는 이 받침대도 보십시오. 유사성이 있죠. 발을 놓고 있는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뿔이라는 걸 들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잉크를 담았대요. 잉크를 담고 이렇게 찍어서 썼다고 하네요. 그런 점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흘러들어온 같은 도판을 보고 그렸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왼편은 이거는 지금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다는데 아헨에서 그렸을 걸로 추정을 한대요. 자, 왜냐하면 이 왼편은 로마 그림이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얼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헨은 로마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원본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이 왼편 도판은 아헨에서 그렸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마테오는 조금 신중한 어떤 학자 같은 느낌은 안 들죠. 일단 이 꼬불꼬불한 이 금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막 붓을 막 휘두른 것 같은 이런 표현이나 아니면 옷깃의 표현을 보세요. 이건 뭐 글쎄 고우가 그렸다 그래도 믿어질 만한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뭔가 꼬불꼬불한 게. 곰브리치는 그래서 이렇게 추정합니다. 오른쪽은 신중한 학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강한 영감을 받은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덧붙이는데요,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본 걸 그린 반면에 중세 서유럽의 미술가들은 그들이 느낀 걸 그림 속에 표현했다.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와서도 북유럽의 르네상스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어떤 차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판 107번, 108번은 그림이 좀 못 그렸죠, 그죠? 이건 이제 뭐 글도 모르는 어떤 이교도 게르만인들한테 기독교를 포교하는 과정에서 미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뭘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당시 미술은 뭐 이제 자연을 그럴듯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뭐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 왕도 글을 모르는 판인데요, 뭐. 그 글 모르는 신앙의 형제들한테 성서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 그게 이 시대 미술의 어떤 원했던 바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6장에서 그 서로마 교회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런 말을 했었죠. 글을 아는 이에게 성경이 하는 일을 글 모르는 자에게 그림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일단 왼편 도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7번 도판, 이 도판은요, 그 요한복음 13장 8,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다. 그 장면이에요. 예.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 어떤 성스러운 장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메시지만 전하면 이 그림은 목적을 다하는 거죠. 예. 비록 뭐 우리 관점에서는 좀 유치해 보이지만은 뭐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더해요. 예. 오른쪽은 힐데스하임 성당 입구 그 청동문인데요. 그 청동문을 이렇게 또 칸칸이 장식을 합니다. 예. 거기 보시면은 창세기죠. 그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꾸짖는 장면입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정확히 아담한테 향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잘못했다고 쭈그리고 위축된 몸으로 역시 이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이브는 또 이렇게,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드긴 뱀을 정확히 손가락질하네요. 예. 역시 뭐 표현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뭐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시대 미술이 그냥 전적으로 성서를 설명하는데 이용된 게 다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 도판 109번, 110번은 아주 이게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예. 바이에의 테피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테피스트리가 뭐냐면 자수예요, 자수. 하얀 천에다가 수를 놓는 거죠. 근데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폭 50cm에 길이가 무려 68m가 넘는데요. 그리고 원래는 한 6m 정도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분실했고요. 이게 굉장한 프랑스의 보물인데요. 하여튼 그림 내용은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11세기 초 덴마크에 어떤 바이킹 왕이 있었대요. 크누트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잉글랜드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잉글랜드, 덴마크 이 북해 전체 제국의 왕이 됐죠. 그리고 본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인을 차별 없이 대해줬대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자꾸 바이킹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바이킹을 회유해요. 예. 그래서 바이킹들에게 지금의 노르망디 땅을 아예 떼줍니다. 그리고 자기까지 부여하죠. 그래서 거기 정착한 바이킹이 노르망디 대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왕에 신하면서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대를 이어옵니다. 그런데 크누트 왕, 아까 말씀드렸던 잉글랜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동시 왕이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죽고, 그리고 불운하게도 그 아들들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북해 제국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크누트한테 쫓겨서 노르망디에 망명와 있던 에드워드가 돌아가서 잉글랜드의 왕이 돼요. 근데 얘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왕,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쯤 되면은 그 잉글랜드 주변국들의 왕들이 친인척 관계로 막 얽혀서 서로 자기가 이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영국 본토에 있는 웨식스의 헤럴드 2세가 먼저 왕을 선언하죠. 그런데 또 크누트하고 또 이렇게 촌수가 닿는 덴마크의 하랄드 3세가 잉글랜드 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쳐들어오죠. 그 헤럴드 2세가 이 덴마크 왕 하랄드 3세를 물리쳐요. 그런데 그 틈에 이제 노르망디에 웰리엄 1세가 도보해협을 건너오죠. 그리고 헤럴드 2세를 치고 왕이 됩니다. 예, 이게 그 영국 역사에서 뭐 되게 중요한 사건이래요. 예, 헤이스팅스 전투라고. 자, 이 전투에서 헤럴드 2세는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이 내용을 노르망디의 입장에서 자수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이 테피스트리가 아주 그 당시의 어떤 디테일한 사건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보물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림 수준은 솔직히 좀 유치하기 짝이 없죠. 예, 근데 스케일이 커서 굉장히 볼만합니다. 예, 원래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스케일이 크면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위에 있는 장면은, 자, 얘가 헤럴드예요. 헤럴드가 윌리엄 1세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성물에 손을 올리고요. 그리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써 있대요. 라틴어로 써 있어서 우린 모르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장면은,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예. 헤럴드가 돌아가는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서 곰브리지는 이 발코니에 있는 이 사람에 주목을 하죠. 예. 자, 손으로 이렇게 이마를 짚고 헤럴드가 잘 가는지 보는 거죠. 자, 곰브리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상하게 묘사되어 있다 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썼어요. 못 그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이런 걸 보고 비웃는 건 쉬운 일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그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리고 이게 재밌는 도판이라서 번외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게 70m에 달한댔죠. 이 긴 기록화에는 인물이 무려 626명, 말이 190필, 배가 32척, 개가 35마리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성기를 이렇게 드러낸 남성이 무려 93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스 조각처럼 뭐 이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추하고 노골적이에요. 그냥. 예. 이 테피스트리를 윌리엄 1세의 아내와 시종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녀들이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 흉한 이렇게 그 뭐라 고추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놓았는지는 뭐 짐작할 수가 없죠. 예. 뭐 그 당시에 어떤 가치관이나 윤리는 예,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는 없는데 동시대 동아시아 이때는 이제 당나라였고 우리나라는 신라였죠. 동아시아의 미술품들을 좀 띄워볼게요. 뭐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동양 무비의 불멸의 불상이죠. 석굴암도 이 테피스트리보다 2세기 앞섭니다. 르네상스 이전까지 유럽 문명은 동아시아에 비해서 솔직히 수준 미달이었어요. 예. 이때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화가 뭐 그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서 뭐 우리 문화가 서유럽보다 더 뭐 낫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다만 미술은 뭐 각자 나름 자기 시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명작을 만들 따름이죠. 어떤 감상인의 어떤 기호가 거기 부합한다고 해서 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 많이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난 서유럽이 이렇게 택도 없이 못난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유럽 문명을 감상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족을 붙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세기 이제 어떤 뚜렷한 양식이 나타납니다. 서유럽에 전투적인 교회 로마네크 양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